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오늘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야당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여야의 움직임,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딱 그렇죠. 2주 전 저희가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가 나왔는데 송 교수님, 아무래도 방중 성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국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이제 하셔서 대한민국의 위상 60여 년 만에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중국에서 확연히 이제 확인된 그런 행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 30% 초반에 중반에 머무르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서는 거 그렇죠.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49%했다가 이제 50%대를 그렇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34%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절반을 이제 넘었어요. 50%를 넘는 이 고공행진이죠. 고공행진인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행보, 안보에 대한 안보 중시 행보,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아,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해서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믿음이 이제 이번에 지지율 이제 상승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가장 그건 이제 방중 효과가 반영됐겠죠.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10월 16일 또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가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중국과 협의한 한중일 3국도 이제 정상회담 회의가 또 이제 열려 있고 이제 이래서 당분간 올 연말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이제 떨어질 그 소재는 별로 없어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다만 국내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 물가부터 해가 이제 국민 주머니가 이제 중요시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국민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회생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이 높은 지지율 상태에서 유지할 거냐 안 그러면 다소 이제 떨어질 거냐 이것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 방문해서 역시 경제 4대 개혁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한 것을 봐서는 이제 당분간 국내 문제는 경제 부분에 올인하지 않으실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대체로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이제 3년 차인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65%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4년 차에 굉장히 또 힘들게 지지율이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차를 넘어서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3년 차인데 그래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를 잘 처리하고 안보 문제 때문에 지지율 상승한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그 하고자 하는 4대 개혁, 또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좀 국정 운영 동력을 얻었다는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는 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위기설이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바로 타격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그래도 경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경제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특히나 자영업자,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년 일자리까지 안 되고 좋은 일자리도 안 생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과연 돌파를 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상승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관건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문제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지적이신데 또 하나 변수가 또 호사다마일까요? 지난 주말에 우리 또 낚시 어선인 돌고래호가 전복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으로 보시죠? 지금 그 지난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워낙 대형 사건이었잖아요. 세계적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이제 대형 참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낚싯배인 돌고래호 이제 지금 일단
10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예. 아직까지 몇 명이 정확하게 실종자든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한 8명 정도 실종이 됐다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문제점에 우리가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해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 안전처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추진하는데 1년이 넘은 지금 이런 이제 이 돌고래호 사건이 났단 말이죠. 이 사건의 그 경과부터 지금 마지막 구조 단계까지 짚어볼 때 예. 국민 안전처가 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다음 네. 주 정도 되면은. 근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안타깝게도 국민 안전처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물론 조사가 정확히 돼봐야 네네.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면 성선 인원도 정확하게 체크도 안 되고 입출항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구조는 또 이제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율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는 김 생각이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금 뭐 대체적인 분석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이날의 정부는 있느냐, 제대로 뭐 그 수색을 하고 그 재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었느냐, 그 국민안전처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낚싯배 돌고래호의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탑승 인원조차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이 탑승했는지 이게 벌써 이제 관리에 일단 구멍이 나 있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이 결국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네. 정말로 신속하게 제대로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해경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40억짜리 표류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도입된 표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수색을 했는데 그 수색한 지역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정반대 쪽에서 지금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류 예측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당시에 풍향이나 조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어민들이거든요. 지역 어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좀 받아서 자문도 구했다면 적어도 10시간이 지난 상황 때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뭐 물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네. 또 다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번에 저 돌고래호 사건을 놓고 볼 때 자, 선박의 입출항, 그다음에 사고 난 경위, 네. 그다음에 구조 과정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말씀드린 두 개 사고 경위나 구조 과정 이거는 차치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운항 관리예요. 운항 관리. 네, 네. 운항 관리에 선박이 언제 출항을 하고 출항했던 선박이 언제 다시 입항을 하는지 출항을 할 수 있는지 출항했던 배가 언제 어디로 피항을 가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선박이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운항 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연안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운항 관리사가 이제 회원조합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파고가 2m 이상 넘으면 어느 항로는 운항 중지 네. 이런 결정이 나는데 사실 소형어선 이번 낚싯배 같은 이런 소형어선은 운항 관리가 제대로 전혀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운항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어촌 계장이 이제 운항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업무를 대행했다고 대행한 거죠. 네. 그다음에 배가 이제 그 바다에 나갔다 이거죠. 바다 갑자기 환경이 변했어요. 그럼 배가 빨리 이제 다시 회항을 해야 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운항 관리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 안전처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운항 관리 시스템이 해경이 맡고 있던 그 전국에 각지에 퍼져져 있던 게 조직 관리를 다시 하면서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에 선박의 입출항 관리만 엄격하게 됐으면 네. 성선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 안전처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연안 해역의 선박들의 운항 관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된다.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안전 의식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혁신안의 최정점에 있는 공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놓은 안인데요.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라는 계약안 같습니다. 아, 계약이다? 네. 왜냐하면 혁신안을 보시면 10차안에 보면 뭐 전략공천위원회에 당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하고 뭐 다 당대표가 임명하고 네네네네. 당대표가 임명하고 이랬어요. 당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원래 혁신안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당을 의식했을까요? 여당 의식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과정에 계속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국민공천단이라고 해서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3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하겠다는데 이 국민공천단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공천단은 과거에 야당에서 많이 시행해봤던 시민 배심원제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시민 배심원제를 활용해서 공천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에 당시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때 했는데요. 네. 당시에 당 지도부가 원하는 후보들 거의 대부분 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천단에 뭐 무슨 번호라 그러죠? 안심번호라고 안심번호. 네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100% 뭐 어떤 뭐 여론조사의 예. 조작이라든가 왜곡을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에 많은 출마를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론조사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아니 최근에 4.19 재보선 때 관악 을에 김희철 후보하고 정태호 후보 네. 사이에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선인데 여론조사 기간 2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는 김희철 후보가 10% 이상을 이겼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정태호 후보가 5% 이상 이기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려요. 여론조사 자체가 경향성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그걸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뭔가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던지고 있고 그리고 김희철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다 보자. 원데이터를 내놔라. 원데이터를 다 보자. 네. 보여달라.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심번호라는 게 도입된다고 해서 과연 국민공천단 100% 그대로 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공천단을 뽑을 수 있느냐.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혁신안이요. 예. 뭔가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됩니다. 큰 틀은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얘기를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19 재보선에서 패배를 했고 다시 승리하는 정당으로 바꾸고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바꾸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인재 영입은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체성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팽팽하게 하려면 판판한 데서 하려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좀 큰 틀의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연말단적이고 혁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공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밖을 싸움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폭넓은 논의를 막는 비민주성까지 보이는 이렇게 해갖고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네.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별로 희망을 갖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안으로 보입니다. 송 교수님, 김 교수님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는 혁신위가 고심을 해서 내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교수님. 나름대로는 혁신위가 그야말로 혁신을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같은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혁신이 될 거냐? 실질적인 혁신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의원을 걸러내고 몇몇 당 지도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천을 돌려준다. 이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네. 문제가 있는 후보를 공천할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이 뭘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공천 과정, 현역에 대한 어떤 물갈이 이 부분에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인사들의 새정치연합의 진입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죠. 지금 얘기한 언급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역의 물갈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역을 포함해서 기존 정치권 앞으로 신인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들어올 사람들이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은 아예 못하도록 지원자 경선 자체를 임하지 네. 못하도록 하는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면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네. 지금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배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 근데 그 왜 100만 원을 유지하죠? 다른 법은 좀 어기도 좋다 이거죠.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선거로 뽑히겠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 10만 원이라도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벌금을 맞은 사람은 저촉한 사람은 안 된다. 무조건 예선 탈락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한도 높게. 개개인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쨌든 공직선거법에 확정이 됐다 이거죠. 10만 원 이상 무조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른 법은 좀 몰라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은 유들이 두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런 식의 뭔가 구체적이고 똑 떨어지고 국민이 알기 쉽고 저 당에는 이제는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은 공천 신청 자체가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걸 국민에게 이미지를 심어줘야지만 그게 국민이 혁신이다라고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 제가 안타깝고 좀 욕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 혁신은 실패했다고 하시기 전에 문제 지적은 좋다 이거죠. 예. 그럼 어떻게? 대안이 뭐냐?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방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무조건 그 벌금형을 이상 선고받은 사람 또 무슨 다른 또 공직자가 어기서는 안 될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어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원초적 진입을 막으면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김 교수님, 그렇다 그러면 이른바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풍운동, 비주류 세력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전 대표가 할 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하고 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엄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퇴를 할 정도만큼의 당내의 완벽한 완전히 바꿔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안의 1차부터 10차까지 보면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죠. 그럼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혁신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재보선 여지가 많아졌죠. 4.29 재보선 패배의 핵심 요인이 친노의 패권주의, 그다음에 친노가 다수파를 점하면서 운동권적인 당 체질, 정체성, 그다음에 과격한 투쟁, 그다음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불가능,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그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면 자리가 씌어주죠. 영입이 안 됩니다. 지금 야권 세력이 17대 총선 이후에 집단적 영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금 야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5대 총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천신정이라는 사람들하고 김한길, 지금 추미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근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16대 총선에는 지금의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등 86그룹 86그룹들이 대거 영입이 됐고 이런 집단적 영입을 통해서 야권 세력의 외연을 확대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7대, 18대, 19대 12년 동안 정체돼 있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야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총선 때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친노 지도부 세력의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학봉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놓고 국회 또 안팎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송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또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이제 뉴스 진행이 나왔습니다만은 심학봉 의원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가 정말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는 정말 강하구나. 첫째 보죠. 국회 이게 징계에 관한 법률이 제가 잘못됐어요. 너무 복잡해요.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윤리특위가 있죠. 윤리특위 안에 징계 소위가 있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 소위가 또 있어요. 4단계를 거쳐야지만 국회 본회의에 가요. 세상에 다른 일반 법률은 어땠습니까? 상임위 거치면 바로 법사위 가서 법사위 자구승구 거친 다음에 바로 본회의 해부 되잖아요. 3단계인데 이 국회의원 징계만 5단계예요. 네.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심학봉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데 오늘 저 새누리당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게 본인의 소명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절차가 빠르다는 거예요. 징계 절차가. 이런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그거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심학봉 의원 본인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본인이 이미 본인의 지역구 구미에 사무실도 다 폐쇄했고 본인이 지금 상임위 활동도 못 하고 있고 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좀 심하게 말하면은 역할이 이미 더 이상 못 하게 됐는데 본인이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라는 네.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면 제명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그 윤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잘 됐냐를 갖고 동료 의원 감싸기식으로 나온다면 네.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20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도 여당 의원 못지않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